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책 제목이 굉장히 긴데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그 인물들의 인생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에서 추상적인 명제, 그 명제만을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도 않고 또 읽는 재미도 없죠. 추상적인 명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생 스토리, 사례,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설득력도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흥미롭게 읽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던 3명의 인생 스토리와 그것을 통한 인사이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라이어 캐리 스토리인데 자신감과 장기적 관점 이런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머라이어 캐리가 베네수엘라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어머니 혼혈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흑인이라고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집안도 가난하고 특히 형제 자매들이 머라이어 캐리가 비교적 살이 희다고 그렇게 질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부에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워낙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가수의 꿈을 품고 유명 가수의 뒤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보조 가수 역할을 했나 봐요. 그런데 재능을 인정받아서 앨범을 내게 되고 크게 성공하게 되죠. 휘트니 휴스턴과 버금가는 거의 양대 산맥이 되는 거죠. 대단히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 그 휘트니 휴스턴이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찍고 이런 것들이 매우 흥행도 성공하고 화제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찍었는데 폭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낸 앨범도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이제 머라이어 캐리는 끝이다 그렇게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이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를 많이 즐겨 듣게 되죠. 이 머라이어 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항상 내가 해낼 것임을 알았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문장에서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나는 내가 항상 해낼 것임을 알았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과 성과 그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은 성과를 바탕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자신감이 생기면 또 성과가 높아지고 그러면 또 더 높은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자신감과 성과는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순환이 되는 건데 자신감이라는 게 반드시 성과 이후에 따라오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과가 먼저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 그 자신감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자신감을 갖지 말아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가 없고 모든 것들이 막 참담하게 실패하고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내면에 굳건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자신감이 머라이어 캐리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오는 이런 힘의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떠오르는 게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그러니까 너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외면적 자신감 그런 것들이 주변으로부터 당신에 대한 그 생각 기준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깨를 움츠리고 눈치 보고 이렇게 다니면은 남들도 너를 무시하게 된다. 하지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면 그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당신에게 저 사람은 뭔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신을 존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모여서 당신의 그 성과를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닭 없는 자신감, 어떤 내면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성과를 이끌어낸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문장,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장기적 관점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또 실망하고, 그러니까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이 감정적인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의 성과를 더디게 하거나 또는 영원히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조급함, 이런 것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물과 사람을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느끼는 것이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거예요. 지속적인 인풋,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기다림, 이런 자세, 애티튜드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성과는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꼭 세상에 밝게 빛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내면적 만족감, 행복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늘어나고 있고, 이런 시대이니만큼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이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사르트르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그 문장이잖아요. 사르트르가 닫힌 방이라는 희곡에서 만든 그런 문장인데, 그 닫힌 방에서 이제 세 명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는 성욕, 또는 지배욕,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충돌하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그 닫힌 방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 희곡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이런 닫힌 방에서의 경험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인생의 그 어두운 시간들을 지낼 때 이 닫힌 방에서의 세 명처럼 같이 어울리는 무리가 있죠. 그 안에서 인정욕이라든가 지배욕, 이런 것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해소되지 않고,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결혼 생활에서 그런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자취를 같이 한다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타인은 지옥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르트르가 어렸을 때 키도 작고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3살 때 오른쪽 눈이 실명이 돼서 주변에서 막 놀림도 받고, 학창시절에 따돌림도 받고, 그러니까 예민한 시기에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르트르는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갔다는 거죠. 사르트르의 고유 강점이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사색하는 것, 문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철학까지 많은 것들을 탐독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인정욕구, 그것에 막 바들바들 떠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애정욕구, 지배욕구, 이런 것들을 타인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타인의 영역일 뿐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 많이 이야기했던 아들러 심리학, 과제 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나의 과제가 아니라 남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남의 과제를 내 과제인 것처럼, 아니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괴로워해봐야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타인의 과제, 타인의 영역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 강점을 발전시키는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 그랬는데, 프랑스에서 당대의 최고, 거의 인기 스타 같은 철학자가 되잖아요. 이 사르트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인생을 살면서 타인의 과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목매이고 거기에 바들바들 떨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타인은 심지어 지옥일 수 있는 거죠. 타인의 과제에서는 멀리하고
나의 과제에 주체적으로 몰두하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삶인데, 여기는 몽테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몽테뉴의 수상록이라는 책, 그러니까 불어로 에세, 영어로는 뭡니까? 에세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대까지만 해도 책을 쓴다는 거,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성경을 다 인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책이 안 되는 거예요. 바티칸에서 금소로 지정이 되는, 시중에 유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몽테뉴의 수상록도 바티칸 금소로 지정이 됩니다. 왜? 성서를 인용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세이라는 그런 장르를 누구나 편하게 쓰고 있잖아요. 이런 장르를 만든 이가 바로 몽테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몽테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나다워질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자,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 사회에서 요구되는, 타인에게서 요구되는, 또 직접적으로는 자,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요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타인을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타인들이 나에게서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나의 삶은 이제 충분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스스로를 위해 살자. 모든 생각과 의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안위를 지향하게 하자.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에 있어서 부모님, 자식을 위한 인생을 살잖아요. 또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스탑이 되어야 되는데 끝도 없이 가는 그런 경우 많죠. 그럴 때 스탑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자녀를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다워지는 것, 나만의 고유강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니, 그런 삶은 이제 충분히 살았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내가 나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고 사랑하는 그런 나의 고유 강점에 관련된 그런 일,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 인생, 그런 것들은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따른 계산서가 온다는 거예요. 후회, 허망함, 일종의 그런 계산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책 제목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지었는데, 가장 마지막 파트가 바로 이 몽테뉴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삶을 스탑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가장 후회되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자, 이러한 그 저자의 주장,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